미국은 원래 군수품을 맡기지 않는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규칙이며 감정이 아니라 제도다. 법으로 묶어두었고 관료 시스템으로 봉인해왔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시에도 단 한 번도 쉽게 예외를 만든 적이 없다. 그런 미국이 지금 한국에 맡기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의미한다. 이 장면을 신뢰나 동맹의 진화로 해석하는 순간 분석은 출발선에서부터 어긋난다. 이 사안의 출발점은 호의가 아니라 붕괴다.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군수산업의 내부 구조, 특히 전실 장기화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생산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누적되어 왔고 그 결과로 미국은 스스로 세운 원칙을 깨기 시작했다. 군수품을 외부에 맡기지 않는다는 원칙은 미국 패권의 헌증이었지만 동시에 미국 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기도 했다. 그 부담이 한계선을 넘어선 것이다. 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듯 미국은 군수품을 쉽게 맡기지 않는다. 대부분은 법과 제도로 막아두었고 일부는 정치적 금기로 취급되어 왔다. 그런데도 한국을 언급하며 기대해 보겠다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은 미국이 여러 선택지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미 기존의 선택지들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남아 있는 대안을 붙잡고 있다는 쪽에 더 가깝다. 이는 자발적 분선이 아니라 강제적 분산이다. 이 지점에서 미국 내부의 온도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 방산의 역할을 맡기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방산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정부는 전쟁 지속 능력과 물자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고 기업은 독점적 지위와 장기 수익 구조를 우선시한다. 이 둘이 같은 방향을 보지 않게 되는 순간 외부에 공급자가 체계 안으로 진입할 틈이 생긴다. 뉴욕타임즈가 일찍이 한국 방산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상위권을 다툴 것이라 예상했다는 대목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예측은 맞았지만 반응은 달랐다. 미국과 유럽은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도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 간극을 만들어낸 변수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호출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를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은 유럽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자국 방산물자를 대규모로 판매하며 질서를 유지했다. 미국 외방산은 밀실 외교를 통해 2차 선택지로 밀려났고 이 구조 안에서 한국은 언제나 성능이 아니라 정치적 한계로 제약받았다. 납기가 늦어도 기다리게 할 수 있었고 가격이 높아도 선택을 강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트럼프 개인의 돌출 행동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노출되었다. 동맹을 조롱하는 발언, 유럽을 사실상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는 외교적 결례로 보일 수 있지만 산업적 관점에서는 훨씬 직접적인 파장을 낳았다.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을 유일한 군수 파트너로 가정하지 않게 되었고 미국 역시 유럽을 완전히 통제 가능한 소비자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공백을 누가 메울 수 있는지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여기서 한국이 등장한다. 준비된 국가라는 표현은 감정적 수사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 그리고 미국과 유럽 사이의 틈을 흡수할 수 있는 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이는 외교적 호감의 결과가 아니라 물량과 속도의 결과다. 반도체와 AI 메모리에서 세계 최상위권 공급을 유지해 온 경험,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경쟁, 상대를 찾기 어려운 폭넓은 카테고리를 확보한 현실이 동시에 작동했다. 방산업계 내부에서 잘해도 항상 2순위였다는 푸념이 나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이나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갈 곳 없는 우방국들이 한국을 가장 먼저 검토하고 선착순으로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이미지 변화가 아니라 수치로 확인된다. 미국 동맹 네트워크 안에서 한국 방산의 판매고가 급증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가 50조 원을 향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특히 북유럽의 선택은 상징적이다. 미국의 핵심 우방이던 노르웨이가 천무 도입을 확정했고 그 과정에서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가 밀려났다는 점은 단순한 계약 변경이 아니다. 이는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권력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다. 납기와 생산 능력이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되는 순간 기존의 위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미국이 한국을 특별히 신뢰해서 문을 연 사건이 아니다.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산업 구조와 외교적 관성에 발이 묶인 채 전쟁 지속 능력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 앞에서 선택지를 상실한 결과다. 그리고 이 선택의 시작점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은 기회와 동시에 계산되지 않은 위험이 함께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불균형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촉매에 가깝다. 미국 방산 질서의 균열은 트럼프 이전부터 누적되어 왔고 트럼프는 그것을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숨기지 않은 인물이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한국이 왜 지금 이 위치에 서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는 반복적으로 트럼프를 예측 불가한 외교의 주체로 묘사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성은 정책의 방향성이 아니라 표현 방식에 있다. 바이든 시기에도 미국은 이미 유럽을 관리 대상으로 취급했고 방산물자를 통해 동맹을 통제해왔다. 단지 바이든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진행했고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뿐이다. 결과는 동일했지만 파장은 달랐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유럽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막대한 방산물자를 판매했다. 미국산 무기는 느렸고 비쌌지만 유럽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기다림 자체가 동맹의 직명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 미국 외 방산은 자연스럽게 2차 선택지로 밀려났고 한국 역시 기술이나 성능이 아니라 정치적 질서에 의해 제한을 받아왔다. 이는 경쟁이 아니라 배제였다. 트럼프는 이 질서를 유지할 의지가 없었다. 유럽을 동맹이 아닌 거래 대상으로 언급했고 보호의 대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지만 산업적 관점에서는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유럽은 미국을 절대적 파트너로 가정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 역시 유럽이 언제든 이탈할 수 있는 변수라는 사실을 노출시켰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유럽이 등을 돌린 방향이다. 유럽은 미국을 대체할 패권 국가를 찾은 것이 아니라 미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현실적 공급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명확했다. 빠른 납기, 대량 생산,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이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여기서 한국의 위치가 드러난다. 한국은 미국처럼 정치적 풍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유럽 방산 산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는 감정적 신뢰가 아니라 구조적 계산의 결과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경쟁, 상대가 없는 카테고리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지적하듯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우리가 잘해봤자 미국 때문에 늘 2순위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이후 이 전제가 무너졌다. 미국이 더 이상 기다림을 강요할 수 없게 되자 유럽은 기다리지 않는 선택지를 찾았고 한국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준비된 국가는 정책 변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붕괴의 틈을 흡수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 방산업체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단순한 경쟁 패배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술력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 속도와 납기에서 구조적으로 밀리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격차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생산 체계는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전시를 전제로 한 물량 운용 경험은 하루아침에 축적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 취약성을 가속화했다. 유럽에서 반미 정서가 확산되며 무기 판매가 어색해졌고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는 방산물자 부족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이 이중압박 속에서 미국은 외부의 노하우를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려났고 중국산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에서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한국뿐이었다. 이 지점에서 트럼프는 변수이지만 결정자는 아니다. 결정은 이미 구조에 의해 내려져 있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상정했을 때 미국 혼자서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행되었고 그 판단 위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호출된 것이다. 이는 동맹의 진화가 아니라 패권 국가가 처음으로 생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 사례에 가깝다. 문제는 이 인정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다. 트럼프식 노골적 압박이 사라진다고 해서 미국이 다시 예전의 통제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이미 유럽은 다른 선택지를 경험했고 한국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실증된 공급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인식 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는지 아니면 일시적 균열에 불과한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으며
그 불확실성이 그대로 다음 단계의 긴장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찾는 과정에서 유럽이 가장 먼저 검토했던 대상은 한국이 아니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유럽 내부에도 방산 강국은 존재하고 정치적 명분만 놓고 보면 유럽은 스스로 지킨다는 구호가 가장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선택 과정은 이념이 아니라 생산 조건에서 갈라졌다. 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호감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유럽 방산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이 아니다. 기술은 이미 충분히 성숙해 있다. 문제는 속도와 양이다. 유럽은 평시 기준의 방산 산업 구조를 유지해왔고 이는 곧 전시 혹은 준전시 상황에서 즉각적인 확장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산 라인은 세분화되어 있고 국가 간 협업 구조는 복잡하며 결정 과정은 정치적 합의에 묶여 있다. 전쟁은 이 모든 절차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핵심은 납기. 미국 무기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오래 걸리고 유럽 무기는 정치적으로 편하지만 더 오래 걸린다. 이 두 선택지 모두 전쟁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미국은 그동안 늦어도 기다려라는 태도를 유지해왔고 유럽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전제가 흔들리자 유럽은 처음으로 납기 자체를 전략 변수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한국의 위치가 드러난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개별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생산 체계 전체에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더 빠르게 만들고 더 많은 물량에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단기간에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다수의 국가의 함정과 포병 체계를 납품해 왔고 그 과정에서 물량 운용과 일정 관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 경험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가장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동한다. 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정치적 부담의 차이다. 미국 무기를 선택하는 순간 유럽은 자동으로 미국의 전략적 요구와 연결된다. 이는 단순한 구매 계약을 넘어 외교적 종속을 의미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동맹국이지만 패권 국가가 아니다. 요구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정치적 통제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는다. 유럽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작지 않다. 특히 북유럽의 사례는 이 계산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보여준다. 노르웨이는 미국의 핵심 우방이었고 그 관계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군사 협력으로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무 도입을 확정했고 그 과정에서 하이마스가 밀려났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이나 성능 비교의 결과가 아니다. 생산 일정과 공급 안정성,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이 선택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미국 무기를 선택하지 않아도 안보가 즉각적으로 붕괴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대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경험이 공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천무 검토에 즉각 들어갔다는 의 언급은 이 흐름이 확산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이는 개별 국가의 판단을 넘어 집단적 인식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이 상황을 가장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거래 변경이 아니라 미국 중심 질서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험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번 열린 가능성은 쉽게 닫히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미국 동맹 체계 안에서 판매고를 크게 들리고 있으며 이는 비미국 선택지가 곧 반미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 중국과 일본이 이 과정에서 대안으로 부상하지 못한 이유도 분명하다. 중국은 물량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신뢰를 제공하지 못하고 일본은 기술을 제공할 수 있지만 물량과 인력을 동시에 제공하지 못한다. 유럽이 요구한 것은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동시에 가능한 국가였다. 한국은 이 드문 조건을 충족시킨 거의 유일한 사례였다. 결국 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감정도 일시적 유행도 아니다. 그것은 전쟁이 현실이 되었을 때 무엇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맹정한 판단의 결과다. 그리고 이 판단은 특정 계약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방산 조달 사고방식을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 재편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아직 누구도 확언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천무와 K군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다. 이 두 사례는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방산 독재 구조가 실제로 무너질 수 있음을 처음으로 증명한 사건에 가깝다. 그 이전까지 미국 무기는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였고 다른 국가는 성능이나 가격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미국을 선택했다. 그러나 천무와 K9가 선택된 순간 이 공식은 더 이상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에서 노르웨이가 천무 도입을 확정했다는 대목은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뉴스가 아니다. 노르웨이는 미국의 강력한 우방국이며 북대서양 조약 체제의 핵심 구성원이다. 이런 국가가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를 제치고 한국산 천무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비교가 아니라 전략적 기준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장면이다. 하이마스는 성능 면에서 검증된 체계.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공급이다. 납기, 물량, 유지 가능성,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확장성에서 미국은 더 이상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늦어도 기다려라는 태도를 유지해 왔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이 태도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기다림은 전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천무가 선택된 이유는 명확하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정치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개별 무기의 스펙이 아니라 생산 시스템 전체의 문제다. 한국 방산의 강점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단기간에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 천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즉시 작동 가능한 해결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K9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이미 시장을 평정했다고 표현될 정도로 확산된 K9 자주포는 미국산 자주포를 대체하는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실제로 운용해본 국가들이 다시 선택하고 그 경험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면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다. 미국 자주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선택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 이 변화가 미국 방산 업체들에게 주는 충격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미국 무기가 아니어도 된다는 판단이 집단적으로 확산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브랜드나 외교적 영향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영역이다. 한번 작동한 대안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가 강조하듯 지금까지 미국은 납기가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가 너희를 러시아로부터 지켜준다는 논리로 기다림을 강요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후 이 논리는 급격히 힘을 잃었다. 동맹의 조건이 불확실해지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의 생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즉각적인 전력 보강 능력이다. 천무와 K9는 이 기준을 충족했다. 그리고 이 두 사례는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천무 검토에 즉각 들어갔다는 언급은 북유럽 전체가 동일한 계산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미국만을 전제로 하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이 지점에서 일본과 중국이 대안으로 거론되지 않는 이유도 분명해진다.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대량 생산과 수출 경험에서 한계가 명확하고 중국은 물량은 가능하지만 신뢰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유럽이 요구한 것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동시에 충족되는 조건이었다. 한국은 이 드문 교차점에 위치해 있었다. 천무와 K9의 확산은 단순히 한국 방산의 성공 사례가 아니다. 이는 미국이 독점해온 기준 자체가 재정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성능 위주의 평가에서 생산 능력과 공급 안정성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순간 누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지는 자연스럽게 갈린다. 그리고 이 이동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려 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155mm 포탄은 화려하지 않다. 전투기의 성능처럼 주목을 받지도 않고 미사일처럼 정치적 수사에 활용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순간 이 단순한 포탄이 모든 전략을 결정한다. 가 강조하는 핵심 역시 여기에 있다. 미국이 한국에게 맡기려는 것은 첨단 무기 체계가 아니라 전쟁을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물량이다. 미국은 그동안 전쟁을 기술로 관리해왔다. 정밀 타격, 정보 우위, 네트워크 중심전이라는 개념은 미국 군사력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상징에 균열을 냈다. 정밀 무기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소모되는 것은 결국 포탄이었고 특히 155mm 포탄은 전장의 소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으로 드러났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약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육군은 한어와 155mm 포탄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체결했다. 약 2조 원 규모, 연간 36만 발 생산이라는 수치는 상징적이다. 이는 단순한 해외 기업 유치가 아니라 미국 스스로 자국 산업만으로는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한 사례다.
더 중요한 점은 이 공장이 미국 본토에 세워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시 공급망의 핵심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방어선이기도 하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이 상황을 당황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포탄은 고부가가치 무기가 아니다. 그러나 포탄 생산을 통제하지 못하면 고부가가치 무기도 의미를 잃는다. 전투기는 포탄이 없으면 이륙하지 못하고 자주포는 탄약이 없으면 고철에 불과하다. 미국이 자존심을 접고 한국의 노하우를 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선택은 일시적 편의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자국 내 생산 능력이 장기간에 걸쳐 축소되어 왔고 인력과 설비 모두 즉각적인 확장이 어려운 상태다. 반면 한국은 평시에도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구조를 유지해왔다. 이는 전쟁을 상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형성된 결과다. 생산 라인을 멈췄다 다시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미국이 중국산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물량만 놓고 보면 중국은 충분한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신뢰와 군사적 보안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중국은 선택지에서 자동으로 배제된다. 유럽 역시 자국 수요를 충족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미국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 이 모든 조건을 제거하고 나면 남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뿐이다. 여기서 155mm 포탄은 단순한 탄약이 아니라 권력의 단위로 변한 누가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전쟁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 생산국은 소비국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에서 일부 한국 내 여론이 공급자이자 슈퍼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에는 구매자가 조건을 정했지만 지금은 공급자가 조건을 검토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치는 안정적이지 않다. 미국 본토에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동시에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미국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도체와 배터리 사례에서 보았듯 공장이 자국 내에 남는 순간 그 자산은 더 이상 완전히 한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게 된다.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용 구조가 악화될 경우 남는 것은 설비와 기술이고 떠나는 쪽은 한국 기업일 수 있다. 에서 나오는 싸늘한 반응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한다. 미국의 요청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이다. 포탄 생산은 단기적으로는 매출과 영향력을 가져다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핵심 생산 능력을 외부에 이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방산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한번 이전된 능력을 다시 회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이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고 포탄은 오늘도 소모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외부에서 메우려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 이 구조가 일시적인 응급처치에 그칠지 아니면 미국 방산체계의 상시적 재편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 불확실성이 그대로 다음 단계의 판단을 압박하고 있다. 미 해군의 문제는 전투력이 아니라 생산력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모 전단을 보유하고 있고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수백 수천 기 탑재하며 바다 위에서 지속적으로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여전히 미국뿐이다. 또 언급하듯 항모에서 F-18, F-35가 끊임없이 오르내리며 전장을 통제하는 능력은 다른 국가가 쉽게 넘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전투력을 떠받치는 산업 기반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미국의 함대 규모는 약 300척 수준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압도적이지만 문제는 유지와 교체다. 함정은 소모품이 아니며 전쟁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자산도 아니. 특히 중국처럼 양으로 밀어붙이는 상대를 가정할 경우 미국조차 감당해야 할 피해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여 지적하듯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어요. 아무 중국은 2주 만에 막대한 전사자를 내고 패배하지만 미국과 일본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는. 여기서 결정적 요인이 해군이라는 분석은 우연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이 느끼는 위기는 전술이 아니라 시간이.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전쟁이 길어질 경우 함정에 보수와 교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미국 조선업은 오랫동안 축소되어 왔고 민간 조선소와 분수 조선소 모두 인력과 설비에서 병목을 겪고 있다. 함정을 하나 건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이미 한국과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으로 벌어져 있다. 에서 언급된 미국이 한국의 10배 이상 소요된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을 반영한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찾기 시작했다. 이것은 협력 제한이 아니라 대한 탐색에 가깝다. 극비리에 한국 조선소를 방문한 미 해군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본 적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남겼다는 대목은 상징적이다. 이는 기술 감탄이 아니라 생산 체계에 대한 충격이다. 동일한 시간 안에 더 많은 함정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목격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바수의 국가에 함정을 건조해 납품해왔고 그 과정에서 대량 생산과 일정 관리 능력을 입증해왔다. 이 경험은 단순히 도크의 크기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다. 설계, 자재 조달, 인력 운용, 품질 관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미국 조선업이 개별 공정에 최적화되어 있다면 한국 조선업은 전체 흐름에 최적화되어 있다. 전쟁에서는 후자가 결정적 우위를 갖는다가 언급하는 전무후무한 프로젝트, 즉 미 해군 함정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구체적 정황은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는 단발성 수주가 아니라 미국 해군 전력 유지 방식 자체가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 최재로 업계에서는 한국의 정식팀이 수개월간 미국과 협의를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장면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하청국가가 아니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혈맹국가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원활하게 군수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다. 조선소뿐만 아니라 각종 군수물자 정비창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전시 지속 능력에서 결정적인 요소다. 함정을 만들 수 있어도 정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정비할 수 있어도 부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전력은 급격히 저하된다. 한국은 이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묶을 수 있는 드문 사례다. 일본이 대안으로 거론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서 분명해진다. 일본은 조선 기술과 정밀 공정에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노동력의 한계가 심각하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전시 상황에서 대량 생산으로 전환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크다. 중국은 반대로 물량은 가능하지만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상대다. 기술 유출과 전략적 의존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는 이상 선택지는 좁아진다. 이렇게 남은 선택지 속에서 한국은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했다. 위 상원과 군사 관계자들이 태평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미군 물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포착되고 있다. 10년 안에 최소 100척의 함정 교체가 필요하다는 전망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산업적 계산에 가깝다. 그러나 이 흐름은 일방적인 호재로만 볼 수 없다. 함정 생산과 정비라는 핵심 역량이 미국 요구에 맞춰 이동하기 시작할 경우 한국의 산업 주권과 생산 통제는 새로운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미국 내 조선소 인수와 현지 생산은 단기적으로는 접근성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과 노하우가 미국 자산으로 흡수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사례가 보여주듯 공장이 남고 기업이 떠나는 상황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의 대량 생산이 만들어내는 압박, 전쟁 시나리오에서 드러난 손실 규모, 그리고 자국 조선업의 한계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미 해군은 더 이상 기존 방식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접근하고 있다. 이 판단이 어디까지 제도화될지, 그리고 한국이 어선까지 역할을 받아들이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채로 다음 선택을 재촉하는 긴장으로 남아있다. 지금 한국 방산을 둘러싼 가장 위험한 오해는 슈퍼 을이 되었다는 표현을 성과로만 받아들이는 태도다. 공급자가 강해졌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무엇을 조건으로 유지되는지 따져보지 않으면 을의 탈을 쓴 갑이라는 착신은 오래가지 못한 에서 일부 한국 내 여론이 미국의 요청을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경계심에서 출발한다. 공급자의 힘은 수요자가 대체 불가능할 때만 성립한다. 지금의 한국은 분명히 대체가 어렵다. 155mm 포탄, 자주포, 다연장 로켓, 함정, 생산과 정비까지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제한적이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유럽이 속도와 물량에서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로 떠올랐다. 이 지점까지는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미국의 요청은 단순히 물량을 늘려달라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미국 본토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며 미국 체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요구가 함께 따라온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매출과 정치적 위상을 가져다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핵심 생산 역량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결정이다. 생산 능력은 숫자가 아니라 위치와 통제의 문제다. 에서 언급된 반도체와 배터리 사례는 우연히 끼워넣은 비유가 아니다. 한국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미국 내에 공장을 세웠고 그 공장은 미국 땅에 남아 미국의 자산처럼 기능하고 있다. 기술과 장비는 이전되었고 한국은 다시 새로운 투자를 요구받는 위치로 밀려났다. 강사는 이보다 훨씬 민감한 영역이다. 한번 이전된 노하우는 다시 회수하기 어렵고 전략적 가치가 더 크다. 슈퍼을이라는 표현이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을의 위치에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조건이 상대의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협상력을 잠식하게 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생산 기반이다. 그리고 그 생산 기반이 미국 내에 자리 잡는 순간 한국의 상대적 우위는 시간과 함께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이 불안 요소를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트럼프는 최근 연설에서 한국이 조선소, 반도체, 자동차를 미국에서 빼앗아갔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감정적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 한국이 강해진 영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압박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방산 분야가 예외로 남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이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방산 생산 시설을 국내에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논리였다. 전시 대비라는 명분은 생산의 국내 유지를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가 점점 구체화될수록 이 논리는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미국 내 생산이 확대될 경우 한국 내 생산 물량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을 누가 결정하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방식이다. 모든 요청을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요청을 수용하는 것도 전략이 아니다. 공급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것은 거래가 아니라 선별이다. 어떤 영역은 협력하고 어떤 영역은 반드시 국내에 남겨야 한다. 생산량과 기술의 경계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한국 방산의 위상은 강화될 수도 있고 서서히 희석될 수도 있다. 그가 말하는 싸늘한 반응은 반미정서가 아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친절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손실에 대한 경고에 가깝다. 미국은 동맹이지만 동시에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국가다. 방산 분야에서만큼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지배한다. 한국이 이 계산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단기 성과보다 장기 통제를 우선시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공급자로서의 힘을 처음으로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 힘은 고정된 지위가 아니라 조건부 상태다. 미국의 수요가 유지되는 동안만 유효하며 대체 수단이 등장하는 순간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슈퍼을이라는 위치가 진짜 권력으로 전환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착각으로 남을지는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고 그 경계는 아직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한국 방산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애매하다. 명백히 과거의 이 순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같은 패권 방산국의 위치도 아니다.가 반복적으로 암시하듯 현재 한국은 세계 방산 2인자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단계까지 올라왔다. 문제는 이 위치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 단계에서의 판단은 상승을 지속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구조적 종속으로 구착시킬 수도 있다. 미국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분명하다. 빠른 생산, 안정적 공급, 정치적으로 관리 가능한 동맹국이라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건은 언제든 재정해될 수 있다. 미국은 필요할 때 협력하지만 필요가 사라지면 구조를 바꾼다. 이는 의심이 아니라 역사적 패턴이다. 한국이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미국의 필요에 반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국가로 남아야 한다. 에서 굳이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표현은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이는 대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협력의 전제 조건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라는 의미다. 방산에서 이 힘은 도덕이나 명분이 아니라 생산의 위치와 통제에서 나온다. 무엇을 어디서 만들고 어떤 단계까지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미국 내 생산은 양날의 검이다. 접근성을 높이고 단기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한국 방산의 고유한 경쟁력을 미국 체계 안으로 흡수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함정과 같은 대형 플랫폼,
그리고 탄약과 같은 소모성 물자는 한번 생산 거점이 이동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미국이 존스법을 근거로 자국 내 건조를 요구하는 흐름은 협력이 제도화되는 순간 어떤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캐나다의 군함이나 잠수함까지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될 수 있다는 논의는 단순한 가능성 제기가 아니다. 이는 한국의 노하우가 미국 내에서 재현되고 결과물이 다시 한국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포함한다. 지금은 한국이 필요하지만 구조가 완성된 이후에도 그 필요가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방산은 언제나 최종 생산자를 중심으로 권력이 재평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회를 외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의 주문은 수백조 원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 이는 한국 방산 산업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방향이다. 어느 영역에서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깊이 관여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선택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순간 협력은 종속으로 변한다. 한국이 지금까지 방산 생산 시설을 국내에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과의 대치라는 명확한 안보 환경 덕분이었다. 이는 외부 이전을 제한하는 강력한 논리였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력이 확대될수록 이 논리는 점점 더 많은 예외를 허용하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 예외가 누적되면 원칙은 무력화된다. 강산에서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통제력도 함께 약화된다. 세계 방산 2위라는 위치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다. 위에는 미국이 있고 아래에는 중국과 유럽 그리고 잠재적으로 일본이 있다. 이 사이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누구의 대체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축으로 남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요청에 응답하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응답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가 보여주는 전체 흐름은 명확하다.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이 상징하듯 한국이 강해진 영역은 곧 정치적 압박의 대상이 된다. 강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금의 협력이 언제 다른 형태의 요구로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속도보다 위치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다. 방산 수출의 확대, 미국과의 협력 강화, 글로벌 영향력 증대라는 표면적 성과 뒤에서 생산 통제와 전략적 자율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세계 방산 2인자의 자리는 오래 유지되기 그리고 이 균형을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떤 지점에서 선을 그어야 하는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채로 다음 결정들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다.